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부담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7% 하락한 25,201.20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40% 내린 2,775.63에 마감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0.11% 낮은 7,695.70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올해 총금리 인상 예상 횟수도 4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준은 13일 이틀 일정으로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공개한 성명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2.00%로 25bp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점도표에서 또 올해 총 기준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4차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발표된 경제지표는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경로를 지지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가 예상치는 0.3% 상승이었습니다. 5월 PPI는 전년 대비로는 3.1%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이르면 15일 25% 관세를 부과할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 세부 품목을 발표한 후 관세 부과를 강행할 전망이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저널은 세부 항목 조정에 따라 관세 대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으로 아직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최은정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장이 예상을 했던 대로 미 연준이 6월 FOMC에서 6월 기준금리를 인상시켰고 또 올해 금리를 2차례 더 인상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는데요. 이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유럽에서도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발표될 경우에 신흥국 증시 오히려 더 자금 유출 우려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 6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 목요일이죠.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시켰습니다. 또 올해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4차례 하겠다라는 얘기도 들려왔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1.5% 수준이고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인데 그렇죠. 네. 오늘 미 연준의 FOMC 결과 회의 내용 좀 봐주시고요. 또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까지 좀 아울러 주십시오.
일단 뭐 역마진이 다시 한번 재확인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6월달 이번에 새로운 어떤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셨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FOMC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으면 오히려 그것만으로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곧 나와서 이 스피치를 하는데요. 지난 제닌 앨런 의장 주로 앉아서 얘기했는데 제롬 파월은 좀 서서 얘기하는 그런 스탠스를 좀 보이겠고 결국 3월달과 6월달에 이어서 두 번의 기준금리 올렸다면 9월달과 12월달 즉 앞으로 두 번을 더 올려서 월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2018년도가 기준금리 4번 올리는 그런 어떤 예측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오늘의 하락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뭐 후유증 이 정도 얘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약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좀 화면을 보시면서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스피치한 내용들을 지금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몇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요. 예상보다 이번에는 FRB 그 프레스 릴리즈 내용을 보면 좀 이렇게 짧게 좀 단문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 내용은 뭐 제가 가끔 올해 들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FOMC 관련된 노동시장이 여전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 경제활동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다만 솔리드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견고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지난 시기와 다른 것이 뭐냐면 라이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스피치 관련돼서 라이징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보더라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어떤 팁을 여기서 찾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팩트 이런 팩트입니다. 기본적으로 FOMC의 회의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앞으로 기본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 단어가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좀 약간 좀 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페더럴 펀드 이것을 우리가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타켓 레인지가 계속 인크리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봤을 때 올해 기준금리를 3번이 아니라 4번 정도 올릴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일단 단어를 통해서 팁을 찾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75에서 2%를 일단 그 페더럴 펀드를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실은 기준금리 올리는 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점도표인데요. 이번 6월달 점도표를 보면 결국 그 5월달에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결국 미국의 GDP가 2.7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나온 그 GDP를 보면 2.8 즉 지난 5월달보다도 이번 6월달이 미국의 GDP가 좋아질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올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통해서 점도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점도표는 가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한자입니다. 점으로 찍어놓은 표를 점도표라고 한자로 우리가 쓰기 때문에 점도표라는 단어가 고민되는데 지난 3월 달엔요. 점도표 내용 보면 2018년도를 측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2.5 그러니까 2.75부터 1.75부터 약 3% 밴드를 지나서 5월달에 봤는데 이번 6월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점도표가 올라오고 있냐면 예상보다 밴드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1.75에서 2%대 올라갔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점도표의 데이터를 보면 미국이 올해도 기준금리를 지금보다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시그널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좀 평가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미국이 FOMC 때 기준금리를 올렸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일단 미국 증시 입장에서 보면 금리를 올리면 그만큼 증권시장이 안 좋다. 그런 관점을 오늘 하락했다고 보시는 것이 기본 팩트인 것 같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와 그제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는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리스크가 좀 적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몇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미국을 넘어서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 그것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팩트인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올렸다. 즉 미국의 기준금리 올렸다게 되면 미국의 국가들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은행들도 관련돼서 미국이 기준을 올리게 되면 많은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라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10월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브라질도 또 다른 모멘텀을 위해서 지금 그 브라질 통화가 우리가 헤알라인데 헤알라도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걸 보면 결국 브라질의 어떤 주가의 지수의 변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IMF를 들어섰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국가가 미국의 기준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앞서서 보셨던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외국계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6월달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글로벌 리스크가 있다 이런 팩트가 결국 기본 단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거기서 출발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그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 그리고 영라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제 기준금리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한국은행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역마진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한국은 가계부채 이런 것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있어 상당히 고민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의 어떤 그 6월달 그 지금 글로벌 관련돼서 6월달 위기설의 팩트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국가의 어떤 자금들이 미국을 빠져나간다 그런 팩트인데 여전히 이런 모습 보면 2018년도 상반기 넘어서 하반기도 기준금리가 있다면 그만큼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겠지만 미국의 국가는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럽중앙은행 역시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올 경우에 신흥국에 대한 우려감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그동안 뭐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각국 중앙은행이 통상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금 서비스를 받으실 때 ATM에서 돈을 출금하신 것처럼 각국의 중앙은행이 국민들에게 돈을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ATM을 통해서 현금 서비스를 받았던 것을 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다시 돈을 이제 빨아들이는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만큼 글로벌 관련돼서 이제 미국이 그동안 시그널을 계속 줬습니다. 우리가 기준금리 올릴 테니 미국을 비롯해서 그 일본 그리고 영란은행 비롯해서 유럽 중앙은행 등 너희도 앞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을 대비해서 계속 시장의 어떤 그 통화정책 그 이제 축소를 계속 시그널을 계속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서 몇 가지 팩트가 관련돼서 보시면은 결국 독일을 비롯해서 그 유럽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유럽 은행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는 영국의 어떤 그 통화 정책을 넘어서 그 브렉시트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브렉시트 등 이런 어떤 팩트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흐름으로 본다면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떠나서 유럽의 어떤 각국의 은행들이 정책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탈리아가 유로존을 탈피하는 즉 이탈 엑시트가 된다면 미국을 어떤 기준금리 인상 핑계가 아니라 유로존 자체가 더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유로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런 보다도 이탈리아의 어떤 브렉시트 어떤 유로존의 탈퇴 이슈가 되고 있는 이탈 엑시트 이런 부분들이 유럽은 결국 별도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좀 하셨었는데요.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6.12 북미 정상회담이 막을 내린 가운데 미국 전문가를 비롯해서 또 여러 의회에서 세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동 합의문이 발표가 됐는데 북한 비핵화를 뒷받침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도 없었다라는 비판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게 우리 증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건지 좀 봐주십시오. 일단 그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요. 국내 증시에 그게 아직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싱가포르를 갔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11월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대화를 좀 보면 뭐 북한 측은 미국을 상대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겠다 이런 얘기했던 당사자가 김정은 위원장이고요.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상당히 부정적인 코멘트 그리고 우리는 어떤 평양에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극단적인 자들이 싱가포르에 만났다 그것만으로도 제가 보면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월가에서 바라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코멘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소위 노란하지 않았나 이런 좀 약간 적절치 않은 단어를 좀 쓰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좀 평가인 것 같고요. 또한 그 파이낸셜 타임즈 즉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쨌든 이와 관련돼서는 오늘 미국 증시가 그래도 그렇게 급등하지 않았다는 걸 보면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했던 그 내용인데요.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제가 시간 얻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그 아래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사인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하고 김정은과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준 12일 날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에 있는 그 센토사 이 섬에서 했다 이런 사인의 업이 있는데요. 키 팩트는 이겁니다. 즉 이것 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자, 미국과 어떻게 보면
DPRK,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영어로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뭐 두 나라들이 평화와 그리고 번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선언적인 문구가 첫 번째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결국 그 양국이 어떤 평화를 했냐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정권을 위해서 어떤 정권의 견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여기서 보면 레스팅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뭐 선언적인 문구가 상당히 포함됐다 보겠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리어포밍, 즉 재확인하는 겁니다. 뭘 재확인하죠? 지난 그 4월 27일 판문점 회의 때 내용들을 우리는 재확인했다. 이런 세 번째까지 좀 상당히 좀 일반적인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그만큼 눈높이에 못 맞추겠다 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생뚱맞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포우 앤 MIA, 이게 뭐면은 어떻게 보면 그 6.25 전쟁 때 그 실종된 미군들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지금 월가에서 볼 때는 1번, 2번, 3번을 보시면은 뭐 비핵화 이런 내용도 없고 세 번째 그 파워 앤 MIA 이런 리메인 이런 부분만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어떤 이슈가 좀 맞물려 있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POW에 대한 단어를 좀 설명해 보면요. Prisoner of War, 즉 전쟁포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고요. 그 MIA 같은 경우에는 Missing in Action, 즉 어떻게 보면 6.25 때 그 어떻게 보면 유해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번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으로 보면 눈높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결국 북한의 김정은과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게 보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이번 주에는 빅 이벤트들이 뭐 산자에 있었는데 두 가지 이벤트가 지나갔네요. 미 FOMC 또 말씀하셨다시피 북미 정상회담이 지나갔습니다.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자, 오늘 시장 투자 전략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기준금리가 0마진을 넘어서 올렸기 때문에 한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금통의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두 번째로 지난 그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의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 예상보다 국내 증시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뭐 그 국내 페이퍼를 좀 찾아보니 대부분들이 좀 말 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 하는 얘기가 이미 그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의 어떻게 이벤트는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 좀 이걸 좀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이번에 시장에 대해서 판단이 얼마나 있나 보시면 좋겠는데 지난 4월 달로 좀 잠깐 좀 돌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월 달 돌아가 보시면 4월 27일 즉 이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북한의 김정은과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이후에 예상보다 주가가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삼성전자가 주가가 왜 못 올랐냐면 지역적 리스크, 즉 한국이 북한과 대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만큼 주가가 못 올랐습니다. 즉 디스카운트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제 관련돼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가가 급등하지 못했다는 거 보면 이미 어쩌면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의 상대 침체가 이제는 국내 기술력이 없다면, 즉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쟁력에 그만큼 좀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첫 번째 판단을 가질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영바진이 됐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3월 달부터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우리 영바진이 됐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4월 달에는 결국 그 외국계 자금들이 4월 달에 빠져나갔습니다. 이걸 바라봤을 때 이제는 한국계 자금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구나, 이런 어떤 코멘트를 보이는데 지난 5월 달에는 오히려 약 27억 달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의 영바진이 됐기 때문에 외국계 국내 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갔다, 이런 부분 들이 4월 달에는 먹히지만 5월 달에는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영마진이 국내 증시에는 4월 달, 5월 달 한국은행 데이터를 보면 국내 증시에는 제가 볼 때는 중립적인 변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이제 개장이 될 텐데 한 40분 정도 앞두고 있거든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임하셔야 될지까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집권 여당의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소득주도 성장 등 문재인표 경제 정책을 과감하게 펼칠 동력을 얻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참, 어젯밤에 잠 못 이루신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최근 주식시장이 워낙 변동을 하는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밤잠 설침은 이미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밤잠 설치신 분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있을 커다란 이슈가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이슈였죠. 6.13 지방선거가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승리하신 분한테는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자기 방송과 성찰이 좀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당선되신 분들도 초심을 잃지 말고 그 뜻이 계속해서 퇴임 시까지, 임기 만료 시까지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어부지리로 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도 그 당선된 의미를 깊게 되새기는, 국민을 위한 그런 정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튼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커다란 이슈의 발자취를 몇 가지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2008년 이후에 10년 만에 첫 번째로 6%대가 넘는 60%대가 넘는 죄송합니다. 6%가 아니라 60%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이 또 하나의 큰 이슈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대 그 어느 선거를 막론하고 정부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방단체장들 있죠.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17분의 서울시장을 포함한 지방단체장을 뽑았는데 14분이 여당이고요. 그리고 야당은 2분, 무소속이 1분입니다. 또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는 12분을 뽑았는데 여당이 싹쓸이게 했죠. 11석이 여당, 1석이 무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특히 그동안 야당의 텃밭이었던 아성이었던 PK 지역에서 일제히 여당이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이제 국민들의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 하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어제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뚜렷한 윤곽이 나타났죠. 여당은 좀 더 강력한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야당은 이게 그냥 보통의 정계 개편이 아니라 이노베이션급의 확 뒤집어 엎는 그런 정계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건 좋다 이게요. 그럼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특히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냐가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관심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주식시장에 있어서는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악재입니다. 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강력한 추진력을 얻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통역, 그리고 일자리, 적폐청산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제정책 분야, 특히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보유세 과세 등이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KDI 같은 정부 정책 관련 연구소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논란이 불식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보완책은 나오겠지만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더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중소형주들 아니면 내수주들, 그리고 남북 경역 관련주들, 이런 종목분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재편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번 감지하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가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잠시 뒤에 구체적인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두 번째 증선위가 지난 12일에 열렸었죠. 회계 처리를 둘러싼 논란에 중대한 변수가 등장했다라는 평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건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인데 내용 좀 봐주십시오, 이사님. 네. 사실 지난주에도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삼성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혐의다. 분식회계, 고의적인 회계 장부 조작이 아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회계 처리에. 그래서 이거는 고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런 논란을 했는데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시 말해서 일명 삼바라고 알려진 이 삼바 주식의 논란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 관계사였죠. 이 종속 회사였는데 이것을 관계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논란이 다시 한번 과거 지난해는 2015년도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회계처리를 한번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 하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금감원이 주장하는 고의적 회계 부정이나 그리고 삼성 측이 주장하는 무혐의가 아닌 제3의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번 새롭게 금융위원회의 주장입니다. 저도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다음 달 4일이죠. 7월 4일 날. 7월 4일에는 미국에서는 최대의 명절 독립기념일이죠. 이 7월 4일 날 금융위에서 4차 회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7월 4일 날도 이렇게 뚜렷하게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회의 가능성도 언급해 줌으로써 오히려 이것은 적어도 가을 아니면 늦으면 연말 정도 한 4분기 돼야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논란은 좀 더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왜 이 회계 논란을 벌이고 있냐면 2012년도 13년도에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미국의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85%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셀이 15%의 지분을 공동회사를 출자를 했어요. 근데 이 공동회사 출자를 2018년도 6월 달에 조정할 수 있겠다는 조항을 넣었는데 2015년도에 회계를 바꿔가지고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논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의 해결의 여부, 실마리는 그렇죠? 결론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바이오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 또한 그렇죠? 여전히 변동성을 상존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도 당분간은 심한 변동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 30분에 러시아 월드컵이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우리 팀의 첫 경기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9시죠. 스웨덴과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 증시 이 월드컵 특수를 노려볼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러시아 월드컵이 한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은데 과연 언제 하느냐? 이거 투자자분들 잘 모르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축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D-Day입니다. 오늘 러시아에서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모스크바 그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개막식을 합니다. 그래서 총 32개국이 출전을 하면서 그 토너먼트로 그렇죠 조편성을 해서 하는데 한국이 F조에 편성돼 있죠. F조에는 스웨덴, 독일 이런 강팀이 포진되고 있는 죽음의 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 관심거리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고 최근 해외 원정 경기라든지 축구협회 뉴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도 접하셨겠지만 많이 상당히 관심권이 둔화되고 있고 더군다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지난주, 다음 주까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국내 시장을 맹타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은 다소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남북 경협 관련해서 미북 정상회담 그리고 어제 끝났던 지방선거 그리고
향후에 있을,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뜨거운 관심거리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월드컵은 다소 소외될 가능성이 없다.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더군다나 한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관심들은 더 저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18일 날 스웨덴과 첫 경기가 있거든요. 이 스웨덴과의 첫 경기에서 과연 한국이 어떤 성적을 올리느냐, 어떤 결과물을 내느냐에 따라서 이 월드컵 특수가 과연 열풍이 불러일으킬까 아니면 수그러들까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월드컵이 열리게 된 월드컵 수혜주라고 해서 몇몇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올해는 전혀 시장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월드컵 수혜주가 이노션이거든요. 이노션은 연초 대비해서 약 8.4%가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대표주죠. 화이트 진로. 그렇죠. 맥주 마시면서 치맥하면서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세계적인 트렌드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하이트 진로도 연초 대비해서 14%가 크게 하락하는, 지난 한 달 동안만 하더라도 1%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월드컵 수혜주는요, 과거와는 다르게 오히려 다소 시장에서 외면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18일 열리는 스웨덴과의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인데요. 오늘 장 투자 전략 여쭤볼게요. 네, 오늘 최 앵커가 오늘 의상이 아주 시원합니다. 연두색, 아주 이제 여름에 요즘 산을 가면은요 이런 초록빛이 아주 물결이 이루는데요. 주말에 여러분 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눈이 아주 시청자분들 하면 시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도 이렇게 앵커의 의상처럼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줘보는데요. 자, 지방선거도 끝났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더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FOMC가 끝났어요. 12일, 13일 열리는 FOMC가 끝났는데요. 야,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다가 하락으로 마감되는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롬 페월 페드의 의장, FOMC 의장이 미국 경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어필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FOMC 회의 이후의 기자회견을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끝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오히려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좋다는 강력한 어필에는 왜 하락을 했느냐?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이번에 FOMC가 25bp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2%대입니다. 우리나라 금리차가 무려 0.5%, 50%나 50bp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5 베이스 포인트 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코멘트가 중요합니다. 점도표라는 것이 설문조사입니다. 그 FOMC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 한 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 계획을 갖고 있냐 하는 설문조사 표가 점도표거든요. 이 점도표에 보면은 미국 FOMC 위원들은 올 하반기에도 두 차례도,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난 3월하고 어제 두 차례 이미 올렸거든요. 우리는 올해 한 3차례 정도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 했는데 올해 4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반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금리가 올해 추가적으로 인상을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이 신흥국의 자금 이탈 소식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국가들은 경제 파탄, 위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황급준 씨는 안전할 것이냐의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FOMC 회의 결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욱더 강도 높게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과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이탈하는지 자금을 빼는지 여부가 원달러 환율 시장이다 하는 말씀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12일, 어제 그저께를 기준으로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1,077원 20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2원 상승하면서 1,070원대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급격한 과도한 이탈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환율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 내일 아침에 발표되는 그 22회 통화정책회의, 과연 테이퍼링을 유로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쿼드러플 스위칭 데이입니다. 선물 옵션 이 동시에 만기가 이루어지는 4마리 마녀가 날뛰는 쿼드러플 스위칭 데이인데, 과연 시장의 변동성,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라든지 기관 외국인의 매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투자 전략입니다. 마무리. 이런
약재와 호재성 재료, 특히 불안한 모습이 가중되게 더 증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 그 주식시장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수 마인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478포인트가 돌파된 여부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2478포인트가 돌파되지 못한다면 다시 작은 박스권 틀에 갇힌 소강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추세 이탈 포인트는 2419포인트입니다. 2419포인트가 붕괴되는 추세 이탈입니다. 그때는 매수가 아니라 보유 주식을 더 축소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대에서는 철저하게 소량씩 분할 매수한다는 전략, 그리고 상단의 저항선대를 돌파하는지 하단의 지지선대를 붕괴시키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면서 매매 전략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상승 기조가 유지된다면 저는 기존에 말씀드렸던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반도체와 IT, 그리고 남북 경협과 관련된 건설, 철강, 현대그룹 관련주들, 그리고 음식료, 유통 관련주들을 역시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된다면 금리 인상 수혜주인 은행과 증권 같은 금융주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투자 조언까지 얻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부의 마지막 코너인데요.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제 트레이더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314지수까지 확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세 확인 전에는 보완 매매 하는 게 원칙이고요. 고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슈에도 별로 반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장 때 밀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315를 깨는 약간 314.80대부터 50대 지지력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기준은 317을 다시금 제 안착 못한 애들은 아래쪽 빠질 가능성이 높고 315지수가 무너지면서부터 다시 박스권 매매 전략이나 가능한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상 지지력은 314.50을 드릴 거고요. 예상 저항은 317지수에 놓여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부합을 띌 확률이 가장 높은 그림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선은 추가적인 추세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합권 매매 전략이 유리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아무래도 318지수가 추가적으로 넘어간 이후에 추가 매수가 가능하리라 보이고요. 317부터 317 중반 지수까지는 저항, 그 다음에 314지수 지지력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로 이어서 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도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해외 선물 기준을 잡은 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3.40대 지지력에 94지수 안착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우선 매수에 다시 매도 쪽 눌리는 걸 보고 저가를 깬 이후에 다시 매수로 돌리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상대로 94지수 초반을 터치하면서부터 다시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략대로 꾸렸었고요. 그리고 94지수를 터치하고 무너진 아이들은 추세 지지력들을 깨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했던 그림대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93.70대를 저항을 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저항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저가를 차례대로 낮춰 놓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다시금 저가를 향해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전략은 달러 인덱스가 신저가를 다시 갱신했을 때만 매수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추세를 완전하게 분봉상에서 깬 게 아니고 틱에서만 중요한 자리를 깼죠. 그렇다면 앞으로 얘네들은 저항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될 듯 보입니다. 자, 우선은 유로 달러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로 달러 저희가 공략 들어가 있을 때도 얘네들은 전 고가를
높인 다음에 출렁거리는 걸 다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우선은 쟤네들이 저가를 달러 인덱스가 낮추게 된다면 걔네들은 지속적인 지지력에 얘네들 윗구간 1.18300대를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예상 저항들 1.18300 자리가 안착한 이후에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 지지력은 1.17000대가 여전히 지지력을 해주겠죠. 자, 급락 이후에 급등. 그렇다면 얘네들은 추세를 깨고 넘어갈 걸 기대하면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아래 하단부 수렴의 중심 아래는 다 지지력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수렴의 중심을 오늘 예상 지지력에 그 다음에 고가를 1.18300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뚫릴 걸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매도는 치지 마시고 눌림 매수의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죠. 그래서 달러가 추가적으로 하방을 낮추고 유로 달러가 고가를 갱신하는지 보는 전략들을 한번 보시라. 그래서 보합권 매매에서 추세를 뚫고 가는지 그 모습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지속적으로 윗구간 터치까지 저희가 목표로 삼았었습니다. 66.90부터 67달러 약간 넘어가는 모습도 예상을 했었고요. 그 대신 그 전에 전일 거래일 때 저희가 66.30대를 지켜주고 가는지 보자. 그래서 매수를 추가적으로 갖고 홀딩하는 사람들은 분할 대비를 하고 싸워야 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저희가 쉬었지만 제가 저녁에 와서 지수하고 있는 구간에서 리딩을 좀 해드렸었고요. 그 구간에서 우선은 좀 겁이 나기 때문에 66.50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끌고 갈 사람들만 보자. 걔네들을 추가적으로 끌고 가려면 66.3040을 지키는지를 지속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선은 윗구간들 90대를 건드린 이후에 지속적으로 힘을 못 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구간을 지켜서 윗구간을 추가적으로 넘어가는지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우선은 67달러 부근에서는 매수를 추가적으로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66.30은 지지가 되는지 보시고 이 구간들 아무래도 아시아 유럽장은 보합에 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합권에서의 추세의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봉상에서의 채널 하단부 지지력을 받고 반등한 아이들이 추세 상단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은 지속적인 혼조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에 이해를 두시고요. 추가적인 급등락이 있어서 추세를 완벽하게 한쪽으로 끌고 가지 않는 이상은 단타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익절을 하시고 무포로 관망을 하셨다 하신 분들은 짧은 구간에 단타만 용이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입니다. 자, 골드 이 구간들 지속적으로 수렴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약간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도 달러 인덱스의 향방에 크게 아직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인 달러 향방을 보고 나서 얘네들은 큰 그림을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하겠습니다. 자, 윗구간에 있을 때는 중심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해보고요. 아랫구간에 있을 때는 중심 자리 저항을 예상하고 싸우는 거죠. 자, 그래서 아랫구간에 있을 때는 저항에 배팅이 들어갔을 때 수익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보합권 하단부에서는 매수, 상단부에서는 매도, 그 다음에 또 중간 보합권을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끊어서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 우선은 저가를 확인한 이후에 다시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들 1300달러 지지력에 1306달러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 예상을 하고
얘네들은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한 상태에서 여전히 해외 이슈를 기다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합권 매매 전략에 집중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보합권 매매에서는 지지력 저항권들만 많아지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약수익에 익절 잡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매매가 된 이후에는 관망하는 전략들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제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추천주와 함께 이 시각 특징주까지 종목에 대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